없어졌댄다. 라파엘라가 집을 나갔다는 게 무슨 의미겠니? 그거 아니겠어? 도대체 어디로 갔다니? 명상의 시간. 강이라. 라파엘라에게 묵주를 보냈다. 나무 알마다 장미 문양이 투박하게 조각된 묵주였다. 헬렌의 도움으로 주소는 알아낼 수 있었다. 따로 편지는 쓰지 않았다. 묵주가 메시지가 될 것이다. 밤의 끝이다. 요새에서 흘러내린 눅진한 안개가 낮게 퍼지며 남은 밤을 덮었다. 도시는 미명과 안개 속에 겁먹은 짐승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부옇게 전멸하는 신호를 따라 도로를 건너 성당의 오른쪽 길로 파고들었다. 새골목이 잔가지처럼 뻗어 있었다. 돌길 위로 신발 끌리는 소리가 석벽에 부딪혀 골목을 텅텅 울렸다. 새벽길은 낯설었다. 안개까지 끼어 마치 미로에 빠진 기분이었다. 문득 파라나시의 골목이 떠올랐다. 수련이 끝난 오후면 늘 강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그때의 골목도 몹시 좁고 복잡해서 자주 헤매곤 했었다. 겐지즈 강을 찾는 나에게 짜이를 팔던 초로의 노인은 마뜩찮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Not Genghis, the only 강가. 그리곤 골목 끝을 가리켰다. 노인의 손가락 끝에서 가트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는 홀령처럼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강가는 겐지즈 강의 힌디어로 신성한 강을 뜻했다. 이 길이 맞나 하며 의심에 빠질 때쯤 안개에 잠긴 강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샬라로 들어서자 향을 피우고 있던 헬렌이 고개를 들며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 용케 잘 찾아왔네. 헬렌은 내가 직접 만들어 선물한 헐렁한 주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짧은 커트머리와 제법 어울려 갓 출가한 행자 같기도 했다. 허리와 발목에 고무줄을 넣고 품을 넉넉하게 준 데 비해 길이가 다소 짧아 복사뼈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며칠 만에 부랴부랴 만드느라 어림짐작으로 길이를 맞춘 탓이었다. 간신히 꼴만 갖춘 두 벌의 바지를 번갈아 입으며 거추장스럽지 않아 좋다며 헬렌은 거듭 당케를 외쳤다. 요가 워크숍에 예정된 참석자는 내가 아닌 협회의 사무국장인 에카 선생이었다. 그런데 출국을 앞두고 에카 선생이 발목을 접질러 반깁스를 하게 되었다. 협회에서는 급히 대신할 일을 물색하게 되었고 비교적 스케줄에 여유가 있던 나에게 기회가 넘어왔다. 고사할 겨를도 없었다. 한국 주최의 행사가 없어 참석만 하면 된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독일행이 결정되고 나는 헬렌에게 전화를 걸어 워크숍이 끝나는 대로 들르겠노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요가 수련 중에 만난 헬렌은 나와 동갑내기로 지금은 고향인 코블렌츠에서 요가와 명상을 위한 샬라 강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련을 마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온 뒤로는 메일과 전화로 간간히 소식을 전할 뿐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다시 보게 되니 반기는 헬렌만큼이나 나 또한 설렜다. 쾰른에서 3일간의 워크숍을 마치고 기차로 1시간여를 달려 코블렌츠에 도착한 게 바로 어젯밤이었다. 반쯤 열린 문 너머로 낮은 조도의 불빛이 보였다. 나는 겉옷을 벗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 뒤 몸을 칼날같이 세워 안으로 들어갔다. 수련실은 빈 방에 가까웠다. 온통 하얗게 칠한 사면으로는 일체의 장식도 없었으며 오로지 전면에만 한 붓으로 크게 오음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향, 띵샤, 그리고 크기가 다른 울림주발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참팥꽃과
백단이 어우러진 나그찬파 향이 방 안 가득 그윽했다. 어둑한 구석자리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길고 마른 몸이었다. 어깨 밑으로 흐른 긴 머리와 가는 팔다리의 실루엣은 부드러웠다. 흑갈색의 머리카락과 웜톤의 피부색이 동양인으로 보였다. 여자는 두 다리와 두 팔을 적당히 벌리고 하늘을 향해 누운 온전한 사바사나로 선에 들어 있었다. 고른 숨을 따라 배가 가볍게 오르락 내리락 움직였다. 여자는 베이지색 면티에 같은 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헐렁한 품새에도 늘씬한 몸매가 한눈에 들어왔다. 민낯임에도 여자는 아름다웠다. 갸름한 얼굴에 피부는 맑았으며 결이 고운 눈썹 아래로 끝이 날렵하게 들린 코와 도톰한 입술에 귀티가 흘렀고 길고 진한 인중이 인상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오랜 수련자임에도 나 또한 여자인지라 경배하듯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려니 어딘가 낯이 익었다. 이렇게 또렷한 인중을 가진 누군가가 기억에 있었다. 바랜 기억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알듯 말듯 자맥질했다. 찹찹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들썩거렸다. 인기척이 들리고 이내 서너세 독일 여성이 수련실로 들어오더니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여자로부터 사선으로 몇 발짝 물러난 자리에 앉아 호흡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새 들어온 헬렌이 천천히 띵샤를 올렸다.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가볍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여자가 부풀어 오르듯이 스르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머리를 대충 넘겨 묶고는 가부좌를 들었다. 묵은 기억을 헤집느라 나의 마음만 파편처럼 흩어졌다.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띵샤가 길게 울렸다. 언노는 숨을 고르며 가슴 앞으로 손을 모았다. 여자가 고개를 들며 천천히 눈을 떴다. 긴 눈꼬리 때문인지 쌍꺼풀이 없는 것 치곤 제법 크고 시원한 눈매였다. 엄지와 검지로 친 무드라를 만들며 무릎 위로 내리는 여자의 손목에 시선이 멈췄을 때 나는 순간 낮은 탄성을 지를 뻔했다. 여자의 왼쪽 손목에는 짙은 밤색의 목주가 걸려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내 기억 속에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이름이 툭툭 튀어나왔다. 라파엘, 라파엘라. 첫날부터 지각이었다. 무려 20분이나 지나 있었다. 근거리 지원에서 밀려 이지망 학교로 배정받는 바람에 처음으로 하게 된 버스 통학이었다. 버스 정류장서 헤매느라 시간을 허비한 데다 정류장에서 교문까지 이어지는 오르막길이 지나치게 가팔라서 뛴다 해도 거북이 달리기에 불과했다. 헉헉거리며 다다른 교문 앞에서 야호라도 외치고 싶은 심정으로 허리를 펴는데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돌고 있는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보였다. 여학생들은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리고 교문 앞에 늘어서 있었다. 손을 들며 은근슬쩍 줄의 맨 끝으로 붙으려는데 도끼 눈의 선생님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꿀밤이라도 맞을까 싶어 눈부터 질끈 감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혀를 차며 한참 잔소리만 늘어놓더니 불쑥 내게 궁책 하나를 떠안기며 이름 적어라고 말하고는 뒤뚱거리는 남학생들 쪽으로 가버렸다.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이름부터 쓰고는 옆자리부터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나갔다. 노랑과 파랑의 이름표는 아직 학년 구분이 애매했으나 선배임이 분명했고 초록은 같은 1학년이었다. 선생님의 하수인이 된 것만 같은 찜찜한 마음에 대놓고 보지도 못하고 곁눈질로 확인하며 이름을 적어나가는데 한 명의 이름표가 보이지 않았다. 없었다기보다는 가슴께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이름표가 가려져 있었다. 혹 선배일지 몰라 나는 차마 보여달란 말도 못하고 쭈뼛거리며 슬쩍 안색부터 살폈다.
둥글고 봉긋한 이마와 날렵한 콧등, 그리고 새치름하게 담은 입술이 꽤나 예쁘장한 얼굴이었는데도 살짝 찡그린 미간과 또렷한 인중 때문인지 또래답지 않게 단호하고 엄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콧등의 작은 점이 그즈음 인기를 끌고 있던 여배우와 몹시 흡사해 한편으론 신비스런 느낌마저 들었다. 조심스럽게 한 손을 뻗어 긴 생머리를 살짝 들추니 다행히 초록색 이름표였다. 윤. 옮겨잡던 손을 멈추고 나는 이름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무척 독특한 이름이었다. 준이나 현 같은 외자 이름은 간혹 보았지만 무려 4글자의 제2 외국어 같은 이름은 처음이었다. 라파엘라. 윤 라파엘라. 흡사 열대의 꽃 이름 같기도 했고 중세의 어느 화가 이름 같기도 했다. 독특한 성명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스트레스, 이를테면 이름만으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감이 커진다거나 발표와 풀이를 앞두고 출석부를 펼쳐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잦은 호명, 그리고 남학생들의 악의 없는 놀림이 된다는 걸 이미 서늘한 나의 2글자 성을 통해 초중학교 내내 충분히 경험한 터라 동병상련의 마음마저 생겼다. 이름을 적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데 라파엘라와 눈이 마주쳤다. 라파엘라는 큰 눈으로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내 이름표를. 조례 시간에 맞추어 간신히 교실로 들어왔을 때 남은 자리는 단 하나였다. 선택의 여지 없이 빈자리로 가 앉을 수밖에 없었다. 교실은 이미 남녀 합반, 남녀 짝꿍이라는 아노미에 빠져 있었다. 가방에서 잡히는 대로 아무 책이나 꺼내는데 옆자리에서 갱지 한 장이 슬쩍 넘어왔다. 학기 시간표였다. 종이를 넘겨받으며 슬쩍 옆을 보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교문에서 본 라파엘라와 닮은 얼굴이 거기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가 좀 짧고 앉은 키가 상당히 큰 남자애라는 거였다. 이름표를 보니 더 혼란스러웠다. 윤 라파엘. 라파엘과 라파엘라. 전교생 모두가 라파엘라의 존재를 알게 되기까지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분명한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둘의 뛰어난 외모와 그에 따른 인기 때문이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라파엘라에 대한 남학생들의 선망에 가까운 숭배에 있었다. 물론 라파엘도 라파엘라 못지않게 무수한 고백을 받았지만 여학생들의 대쉬가 달밤의 달맞이꽃처럼 수줍고 은밀한 데 비해 남학생들의 구애는 수탉마냥 거칠고 서툴렀다. 본의 아니게 라파엘라는 모든 여학생들의 질투 섞인 시기와 은밀한 선망의 시선을 모두 받았다. 두 번째는 둘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이었다. 10분 간격으로 태어난 둘은 순서로 따지자면 라파엘이 먼저였다. 흔히 보기 어려운 일란성 쌍둥이란 사실에 학기 초 며칠 동안 둘이 속한 교실 앞은 기웃거리는 학생들로 어수선했다. 세 번째는 둘의 이름이었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둘의 이름. 라파엘과 라파엘라는 세례명이었다. 종교에 무지했던 우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해대자 가톨릭 신자였던 수학선생님은 대뜸 라파엘은 라파엘라다 라는 명제부터 칠판에 적었다. 그리고는 여전히 멀뚱한 표정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가톨릭에는 대천사가 셋,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이 있는데 모두 여성명을 갖고 있다. 가브리엘은 가브리엘라, 미카엘은 미카엘라, 그리고 치유의 신인 대천사 라파엘라의 여성명은 바로 라파엘라다. 라파엘라는 라파엘이 맞으니 고로 이 명제는 참이라고 적은 뒤 선생님은
라파엘에게 혹시 9월 29일생이냐고 물었다. 우리의 시선이 일제히 라파엘에게 쏠렸다. 벌개진 얼굴로 라파엘이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대천사 라파엘의 축일이 9월 29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라파엘라와는 같은 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라파엘과는 무려 3년을 같은 반을 했다. 그렇다고 라파엘과 딱히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었다. 나는 라파엘과 3년 내내 같은 반이라는 친구들은 신의 축복이라 했다. 엄청난 행운을 잡았지만 어설픈 짝사랑이라는 덫이 오히려 라파엘과의 사이를 더 대면대면하게 만들었다. 라파엘의 장래 희망이 신부라는 말에 울적했던 그 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라파엘라의 몸은 분절없이 흐르고 있었다. 뭉긋하게 말아올린 척추를 따라 그녀의 긴 목이 새순처럼 돋았다. 들숨과 날숨은 깊고 유연했으며 쿤박하는 충만하고 정확했다. 손발 끝에 남아있는 무용의 흔적이 아사나를 지나치게 미적으로 만드는 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사나는 충분히 훌륭했다. 집중력 있게 이루어진 수련의 흔적이었다. 오히려 들뜬 나의 호흡이 아사나를 겉돌며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 되똑거리는 마음을 붙잡느라 정작 수련은 뒷전이 되고 말았다. 무릇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라파엘라를 요가 샬라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만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건 행복한 결혼 생활 중 돌연 사라진 그녀가 지금 유럽의 아주 작은 도시 여기 홀로 있다는 사실이었다. 출국을 앞둔 며칠 전이었다. 둘째의 돌잔치 소식을 전하는 고등학교 동창과 통화를 하던 중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은 친구는 혼자서 곱절의 육아를 감당하느라 무척 지쳐 있었다. 목소리에서도 고단함이 느껴졌다. 반복되는 육아 전쟁에 대해 뇌까리듯 푸념하던 친구의 목소리에 갑자기 생기가 돌며 말이 빨라진 건 동창들 소식으로 이야기가 넘어간 직후였다. 몇몇 동창들의 근황을 전하던 친구가 대뜸 던지듯 말했다. 없어졌댄다, 라파엘라가. 어깨와 귀 사이에 폰을 끼운 채 육아 매트를 말던 나는 순간 폰을 놓칠 뻔했다. 누가 없어졌다고? 폰을 옮겨잡으며 되물었다. 매트가 맥없이 도로 풀렸다. 없어졌다는 말에 분명히 악센트가 실려 있었다. 건너들은 거라 나도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고 여튼 라파엘라가 사라졌대. 나는 말끝을 물고 왜를 반복했다. 딴들 아니. 하지만 유부녀가 집을 나갔다는 게 무슨 의미겠니? 그거 아니겠어? 친구는 그거라는 말에 힘을 주며 낮게 속삭였다. 그거?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바람 말이야, 바람. 친구는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 말에 수긍할 수가 없었다. 말이 돼? 라파엘레는 가톨릭이야. 내가 발로 나듯 말했다. 이혼이랑 동성애도 포용되는 세상에 바람이 뭐 대수니. 어쨌든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천사가 천국은 왜 떠났으며 도대체 어디로 갔다니. 말짱 거짓말 같은 친구의 말을 곰곰이 되씹는데 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울자 덩달아 남은 아이도 울어댔다. 딱히 인사를 할 것도 없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런데 라파엘이? 라는 말이 흐릿하게 건너왔다. 다시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아기 둘을 어르느라 허둥대고 있을 친구가 떠올라 그만두었다. 라파엘라를 생각할 때면 늘 기억의 걸음망에선 라파엘부터 빠져나왔다. 3년 내내 같은 반이라는 공통 분모 위로 긴 이름에 비슷한 분자까지 겹쳐진 때문이었다. 출석부의 평범한 이름들 사이로 삐죽이 튀어나온 라파엘과 나의 이름은 특히 수학 선생님들의 잦은 부름을 받았다. 윤 라파엘이랑 세희
선우세이가 한번 불어볼까? 선생님은 늘 한 번이라고 했지만 나중엔 습관적으로 불러대는 바람에 정말 곤혹스러울 지경이었다. 다행이라면 라파엘도 수학을 썩 잘하진 못해서 비교와 창피는 그런대로 면할 수 있었다는 거였다. 졸업 후의 둘에 대한 소식은 동창들을 통해 들은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 라파엘은 원하던 대로 신학대에 진학했고 라파엘라는 전공인 현대무용으로 여대에 들어갔다. 신학 공부를 마친 라파엘은 사제 서품을 받고 성직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라파엘라는 졸업 후 잠시 시립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다 결혼과 함께 그만두었다. 여러 사업체를 가진 재력가 집안의 외아들이자 변호사인 남편과의 사이에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라파엘라의 남편은 법률 프로그램의 패널로 자주 출연한 덕에 사회적 인지도와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 나도 한두 번 TV에서 라파엘라의 남편을 본 적이 있었는데 큰 키에 각진 어깨가 슈트와 퍽 어울리는 풍채였고 선이 굵은 이목구비는 호남형에 가까웠다. 한쪽만 살짝 팬 보조개는 짙은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었고 중저음의 목소리와 어투에는 일정한 톤에서 느껴지는 신뢰감과 듣는 이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만드는 정연함이 있었다. 여성 잡지에 실린 라파엘라 부부의 인터뷰를 본 동창의 말에 의하면 라파엘라의 미모는 여전했으며 부부는 아름다웠고 아이는 사랑스러웠다고 했다. 자기 국회의원 도전에 관한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라파엘라의 남편은 남자라면 충분히 품어볼 야망이다 라고 대답하며 딱히 부정하진 않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다 마흔도 두기 전에 라파엘라가 국회의원 사모님 소리 듣게 되는 거 아니냐고 동창들 사이에선 그녀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부러움이 뒤섞인 말들이 분분했다. 그런 라파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녀를 아는 모든 이에게 충격이었다. 사라진 이유를 두고 동창들의 무수한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고 라파엘라를 찾았다거나 돌아왔다는 소식 또한 없었다. 나는 마치 보물찾기에서 보물이 적힌 쪽지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처럼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수련 내내 라파엘라를 훔쳐보았다. 분별 없이 흩어지는 나의 거친 숨을 느낀 헬렌이 조용히 다가와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고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다운독으로 몸을 끌어올렸다. 들이쉬는 숨에 가슴을 열며 업독으로 연결한 뒤 발등을 하나씩 바닥으로 내려놓을 때였다. 두 손과 두 발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며 우르드바 다누라사나로 들어가던 라파엘라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는가 싶더니 이내 풀썩 떨어졌다. 그리고는 오른쪽 어깨를 부여잡으며 몸을 공처럼 말고는 모로 구르는데 발끝까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헬렌이 다가와 라파엘라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차분하게 인헬과 엑셀을 반복하며 숨을 이끌었다. 오늘이 처음은 아닌 모양이었다. 잠시 뒤 한결 편해진 얼굴의 라파엘라가 헬렌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헬렌은 그녀의 손등 위로 손을 포개고 마저 진정되도록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는 걱정스레 지켜보는 나에게 노 프로블럼이라고 작게 속삭인 뒤 자리로 돌아갔다. 물처럼 고여있던 그녀가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를 일으키는데 흘러내린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해쓱했다. 짧게 시선이 부딪혔다. 나를 알아봤을까? 아는 척을 해야 하나 하고 잠시 고민에 빠진 사이 라파엘라는 무심하게 일어나 수련실을 나갔다. 미처 걸치지도 못한 카디건을 한 손에 들고 맨발에 신발을 꿰 신고는 허겁지겁 샬라를 나오자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라파엘라의 뒷모습이 보였다. 수련복 위에 큼직한 갈색 숄만 가볍게 걸친 걸 보니 사는 곳이 멀지 않은 모양이었다. 장발장을 뒤쫓는 자베르 경감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라파엘라의 뒤를 밟았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길에는 오가는 사람이 적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장걸음을 옮겼다. 양팔을 뻗으면 벽에 닿을 만큼 좁은 구시가지의 골목을 몇 번이나 휘갑치듯 돌아나갔을 때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며 작은 광장이 나타났다. 광장 맞은편에 성당 첨탑이 정지 신호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뒷걸음으로 골목 그림자에 몸을 묶고는 정사각형 모양의 광장을 살폈다. 흰 외벽의 낮은 건물들이 광장의 큰 틀을 만들고 있었고 1층의 아케이드 상점가가 색띠처럼 둘러진 아담한 광장이었다. 귀퉁이로 작은 동상 하나가 보였는데 말라깽이 소년이 머리 위로 한 손을 들고는 잔뜩 심술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헬렌이 말한 침 뱉는 소년이라 불린다는 바로 그 분수인 모양이었다. 소년이 물을 뿜는 게 마치 침 뱉는 모습 같아서 유명해진 분수라고 했다. 라파엘라는 분수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숄에 남은 부분을 목 주위로 둘러감으며 어깨를 움츠리는 게 추워 보였다. 덩달아 한기가 느껴진 내가 가디건에 팔을 대충 끼워 넣는데 광장을 가로질러 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카키색 트렌치코트에 모직 중절모를 쓰고 오래 썼음직한 가죽 가방을 든 남자는 큰 키에 마른 체구를 가진 독일인이었다. 눌러쓴 중절모 밑으로 보이는 희끗한 머리카락과 전체적으로 풍기는 지적이고 중후한 이미지가 중년 신사에 가까웠다. 남자는 거리낌 없이 한 손으로 라파엘라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가볍게 안아주었다. 라파엘라 또한 밀어내는 기색 없이 설핏 미소까지 보였다. 남자는 라파엘라 가까이 몸을 숙이고는 무슨 말인가를 건네고 있었다. 라파엘라는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한두 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흡사 다정한 연인의 속삭임 같았다. 몇 마디를 더 주고받더니 둘은 곧 분수 옆을 떠나 광장의 왼쪽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다. 남자는 여전히 보호하듯 그녀의 어깨 옆으로 한 팔을 가볍게 두르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들이 사라진 골목을 향해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둘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골목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지만 어디에서도 라파엘라와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골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고 말았다.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였다. 작정하고 쫓은 것도 아닌데 아쉽게 놓친 것만 같아 공연히 부하가 났다. 고개를 젖히고 주위를 살폈지만 첨탑마저 보이지 않았다. 광장 쪽이라 짐작되는 길을 되짚어 몇 걸음 옮겼을 때였다. 나는 붙박이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마른 담쟁이가 실핏줄처럼 퍼져나간 건물의 안쪽 담벼락을 등지고 서서 라파엘라가 나를 보고 있었다. 갈색 숄은 마치 보호색 같아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지나쳤을지도 몰랐다. 라파엘라가 내내 지켜보았다고 생각하자 얼굴이 화트화트했다.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라파엘라는 서늘한 눈빛을 띤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내 자백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입을 열지 않겠다는 단호함마저 느껴졌다. 숄을 움켜쥔 그녀의 마른 손등에 가는 힘줄이 돋았다. 바람마저 고인 골목으로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다. 팽팽한 긴장의 끈을 먼저 놓아버린 건 나였다. 널 찾고 있대, 네 남편이. 라파엘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어서 어쩌면 내 눈빛이 흔들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되레 그렇게 묻고 있었다. 당황한 건 오히려 나였다. 그녀는 남편이 찾는다는 사실보다 누군지도 모를 내가 쫓아와서는 그 말을 했다는 것에 더한 경계심을 보였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몰랐다.
같은 반도 아니었고 친구의 친구도 아니었다. 잘한다고 생각한 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따라온 건 미안해. 말해주고 싶었어. 어설픈 자백을 끝내자마자 나는 카디건을 여미며 돌아섰다. 불어 씩씩하게 걸었지만 목덜미가 후끈거렸다. 어떤 기척도 없었다. 골목에서 광장으로 꺾어들며 슬쩍 돌아볼 때까지도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수련의 라파엘라는 보이지 않았다. 예상한 바였다. 이틀 후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라도 덧붙일 걸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다. 수련이 남은 헬렌을 두고 샬라를 내려와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낙엽 몇 장이 오소소 발치로 떨어져 내렸다. 아직은 이른 가을이었다. 미처 초록빛을 떨치지 못한 나무가 바람에 부대꼈다. 그 아래 라파엘라가 서 있었다. 큰 키에 어울리는 헐렁한 아이보리 롱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의 붉은기가 유일한 생기였다. 그녀는 엄지로 알을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며 묵주를 천천히 돌렸다. 이윽고 긴 머리를 한 손으로 길게 쓸어넘긴 뒤 라파엘라는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같이 걸을래? 잠시 내 대답을 기다리는 듯하던 그녀가 돌아서더니 반발짝 앞서 걸었다. 날 기억하느냐고 물을 새도 없었다. 속뜻을 가늠하느라 머뭇거리는 사이 그녀는 저만큼 떨어져 있었다. 같이 걷자고 해놓고는 좋을 대로 하란 식의 무심한 걸음이었다. 놓칠세라 라파엘라를 향해 나는 큰 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어제 내가 그녀를 뒤쫓던 그 길이었다. 광장을 지날 때는 운 좋게 침 뱉는 소년이 물을 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한동안 분수의 물줄기만 바라보았다. 중절모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골목으로 들어선 라파엘라가 조금 앞서갔더니 어제 마주쳤던 그 담쟁이 덩굴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육중한 목조문을 열고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랐다. 3층의 복도 끝 문 앞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머무르는 곳이야. 아주 작고 좁은 방이었다. 작은 냉장고와 싱크대, 싱글 침대, 그리고 탁자와 의자 2개가 욕실 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을 채우고 있었다. 개인적인 세간이랄 것도 없이 침대 발치에 놓여있는 여행용 캐리어 1개가 전부였다. 곧 떠날 사람의 방 같았다. 라파엘라는 투박한 머그컵에 홍차를 우려내왔다. 우리는 창가 옆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열린 창문 쪽에 걸려있던 흰 레이스 커튼이 바람이 불 때마다 가볍게 흔들렸다. 탁자 위로 레이스 문양의 볕 조각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이 자리에 앉아서 보내.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지. 간밤엔 네 생각도 좀 해봤어. 나는 우리가 같은 반을 한 적은 없으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안할 것도 없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컵의 손잡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덧붙여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한국 소식을 간략하게 전했다. 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 혹시 네 소식을 전하길 원하니?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라파엘라가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 말하지 않을 거야. 라파엘라는 대답이 없었다. 묵주를 서너 바퀴쯤 돌리며 꽤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살핀 뒤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나에게서 반쯤 돌아앉더니 천천히 겨자색 상의를 허리에서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가는 허리와 매끈한 등을 따라 척추가 만곡을 이루고 있었다. 아, 나의 입에서 탄식이
절로 흘렀다. 척추를 줄기삼아 피어난 그것은 마치 이제 지기 시작하거나 이미 져버린 꽃처럼 푸르기도 검기도 했고 흩뿌린 목단 꽃잎처럼 검자주빛에 가깝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뱀이 광폭하게 휘감은 흔적 같기도 가시덤불로 후려친 생채기 같기도 했다. 누군가에 의해 마구잡이로 무참하게 짓밟힌 상처가 분명했다. 순간 무섬증이 일어 나는 몸을 떨었다. 아직도 남아있니? 나는 대답 대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죽은 꽃과 뱀의 허물과 가시 자국을 더듬었다. 전이 된 고통에 손끝이 아렸다. 가만히 라파엘라의 오른쪽 어깨로 팔을 뻗었다. 그녀의 함몰된 날개뼈가 만져졌다. 라파엘라가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쪽지를 감싸며 몸을 둥글게 말았다. 접어올린 무릎 위로 고개를 떨구자 머리칼이 가슴 쪽으로 흘러내렸다.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었을 때야. 뉴스에도 나올 만큼 제법 큰 사건이었는데 남편은 패소하고 말았어. 그때까지 남편은 재판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저녁을 먹으며 내 딴엔 위로를 한다고 한마디 건넸는데 차라리 남편이 술이라도 진작 마신 상태였더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지도 몰라. 남편은 정말 너무나 멀쩡해서 나는 더 무서웠어. 거실장 모서리에 부딪혀 나가 떨어지는 나를 보고 나서야 남편은 개운한 표정으로 내게서 떨어졌어. 그게 시작이었어. 나는 그녀의 옷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오목한 날개뼈에 손을 얹었다. 너에겐 라파엘이 있잖아. 라파엘에게라도 말하지 그랬어. 라파엘라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벽 쪽으로 돌아섰다. 바랜 벽지 위로 사각 액자와 타원형 거울이 걸렸던 흔적이 본래의 벽지색으로 남아있었다. 라파엘라가 손을 뻗어 머리 위쪽의 벽을 더듬었다. 십자가의 흔적이 뚜렷했다. 라파엘라는 진짜 십자가 앞에라도 선 듯 십자성호를 긋고는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죽었어, 라파엘. 뺑소니였고 아버지는 즉사했다. 나는 3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나는 울지 않았다. 믿기지 않으니 눈물도 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화장터로 다시 납골당으로 휩쓸려 다니는 동안에도 내 표정은 내내 어리벙벙했으며 품이 큰 상복 치맛자락에 걸려 뒤뚱거리기만 했다. 밤이면 어김없이 졸았으며 때가 되면 배부터 고팠다.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한 건 학교로 돌아오는 아침부터였다. 여느 때처럼 지각을 했건만 선생님은 나를 붙잡지도 혼내지도 않았다. 지각생들 속에서 불러낸 뒤 그저 고갯짓으로 교실을 가리켰다. 기쁘지 않은 면죄부에 나는 고개를 떨구고 무리를 빠져나왔다. 벌을 서던 아이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다. 동정과 연민과 측은함이 뒤섞인 눈빛을 애써 숨기지 않았으며 깜짝 놀란 한두 명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 아직은 누군가를 능숙하게 위로하는 법을 모르는 나이였다. 줄의 맨 끝을 지나는데 누군가 까치발로 라파엘라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다. 4교시 체육이 끝난 뒤였다. 남녀 합반인 1학년들의 체육 수업은 가끔 두 반을 합쳐 남녀로 나눈 뒤 남학생들은 운동장에서 구기운동을 하고 여학생들은 체육관에서 여선생님의 지도하에 실내 운동을 하곤 했다.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선생님은 매 시간마다 곤봉, 훌라후프, 공, 리본을 이용한 체조 동작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여학생들은 제대로 된 동작은 차치하고 엉뚱한 데 떨어진 수구를 주우러 다니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수업이 끝나면 꼬인 리본을 풀고 수구들을 정리해서 기구실에 갖다 두는 건 당번의 일이었다. 마치는 종이 울리자마자
애들은 리본을 대충 말아 던져놓고는 우르르 교실로 몰려갔다. 그날 우리 반 당번은 나였다. 나는 리본 무더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꼬인 리본을 하나씩 풀었다.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삐죽거리며 눈에 힘을 주는데도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눈물을 훔치는데 누군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7반 당번인 모양이었다. 나는 들킬세라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리본을 풀었다. 7반 당번은 아무 말 없이 풀어놓은 리본을 착착 말아서 상자에 담았다. 눈물이 리본 위로 뚝뚝 떨어져 별 모양의 자국을 만들었다. 점심을 먹고 쏟아져 나온 학생들로 인해 체육관 밖은 소란스러웠다. 체육복 소매 밑으로 언뜻 나무 묵주가 보였다. 묵주는 진한 밤색으로 검지 손톱 크기의 구형알 10개의 작은 십자가가 연결된 모양이었는데 특이하게 묵주 아래는 모두 투박하게 장미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다. 7반 당번은 라파엘라였다. 그녀는 내 앞에 리본 뭉치를 제 쪽으로 쓸어가더니 민첩하게 풀어나갔다. 라파엘라는 마지막 리본까지 말아넣은 상자를 들고 뒤쪽 기구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오독하니 앉아 라파엘라가 체육관을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나간 줄 알았던 라파엘라가 다시 내 쪽으로 돌아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발치를 바라보았다. 잠시 서 있던 라파엘라가 허리를 숙이더니 내 손목을 잡았다. 놀란 내가 고개를 드는데 그녀의 묵주가 내 손목으로 넘어왔다. 묵주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되묻기도 두려웠다. 나의 혼란을 짐작했는지 라파엘라가 다시 천천히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되뇌었다. 죽었어. 한 달 전에.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선 나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자리에 앉게 하고는 라파엘라는 제자리로 돌아가 앉아 이미 식어버린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르헨티나에서 간지 1년이나 됐을까. 교포 자녀 중에 갱단에 발들인 애가 있었나 봐.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려 하니 온갖 협박이 끊이질 않았대. 애가 도움을 구하는데 라파엘로서는 모른 척 할 수 없었을 거야. 다른 도시에 은신시키려고 같이 움직이다가 뒤를 밟은 깽단이 쏜 총에 맞았는데 내가 갔을 땐 이미 뇌사 상태라 더 손 쓸 수도 없었어. 이대로 멈추면 두 번 다시 꺼내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듯 라파엘라는 숨조차 아꼈다. 폭풍의 덜컹이는 문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는 사람처럼 그녀의 말은 억눌려 있었다. 머리에 총알은 너무 깊숙이 박혀 수술조차 하지 못했어. 수술을 감행해서 총알을 빼낸다 해도 평생 식물처럼 살게 되거나 잘못되면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 라파엘의 곁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 병실 밖에선 모두가 내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라파엘의 얼굴과 손, 발을 오래도록 쓰다듬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밑으로 손을 넣어서 날개뼈 자리를 가만가만 더듬어 보았어. 곧 올라올 아기의 앞니같이 연하고 부드러운 살결 아래에 숨어있는 뾰족한 그것. 나는 몸을 기울여 라파엘의 귀에 대고 말해줬어. 정말 다행이라고. 방의 구석까지 밀려든 햇볕이 어느새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나는 빛의 끄트머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십자가의 형상을 잠시 지켜보았다. 라파엘이 사라진 게 믿기지 않았다. 배가 고파. 라파엘라가 찬장을 뒤져 쿠키 한 통을 꺼내왔다. 굵은 설탕이 듬성하게 뿌려진 쿠키를 반으로 쪼갠 다음 나에게 한쪽을 건넨 뒤 라파엘라는 자기 몫의 쿠키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작게 나누어 입에 넣고는 오래오래 씹었다. 그리고 천천히 삼켰다. 그녀는 전혀 배고픈 사람 같지 않았다. 나는 차마 쿠키를 먹지도 못하고 애꿎은 설탕 조각만 뜯어내고 있었다. 라파엘라는
마지막 쿠키까지 야무지게 씹어 꾸역꾸역 넘기고 나서야 말을 이었다. 모두 기증했어. 각막, 심장, 간, 신장, 그리고 피부까지 8명을 살릴 수 있더라. 라파엘라가 손목에 걸린 묵주를 만지작거렸다. 짙은 밤색에 알이 굵은 묵주였다. 유품이라곤 이게 전부야. 독일엔 언제 온 거니? 라파엘 묻고 바로 2번이나 경유해서 파리에서 여기까진 기차로 왔어. 나는 그제야 왜 라파엘라가 빈 방에서 짐도 풀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지내는지, 그리고 레이스로 가린 창가에 앉아 왜 틈틈이 창밖을 내다보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괜찮겠어? 남편은 집요한 사람이야. 날 찾아내고 말 거야. 이곳은 안전하니? 지금으로선. 봤니? 나와 같이 있던 독일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라고 생각해? 글쎄. 동창들 사이에서 나도는 흉흉한 말까지 차마 내뱉을 순 없었다. 그는 라파엘의 대부야. 아,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나 또한 속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라파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어. 라파엘 남매가 태어날 당시에 그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부모님과의 인연이 있어 라파엘의 세례 대부가 되어 주었으며 지금은 이곳의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연인의 몸짓이라고 여겼던 두 사람의 포옹이 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위무였던 것이다. 라파엘을 보내며 생각했어. 위험을 무릅쓰고 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순수한 신념이 과연 내게 있을까? 남편의 폭력을 견디며 반복했던 나의 기도가, 언젠간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의 신념이 결국은 나의 욕망을 가리기 위한 거짓 허울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돌아간다면 난 그 허울을 다시 뒤집어 쓰겠지. 그래서 난 돌아가지 않아. 말을 마친 라파엘라는 탁자 위에서 자신의 맞잡은 두 손에 힘을 주었다. 나는 몸을 기울여 그녀 쪽의 창을 조금 열어주었다. 서늘한 미풍이 불었다. 우리는 처음처럼 그렇게 탁자에 마주 앉아 창밖으로 빛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까지 오래도록 있었다. 이른 저녁을 먹고는 헬렌과 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1시간쯤 걸은 후 갈림길 앞에서 헤어졌다. 헬렌은 저녁 수련을 위해 샬라로 돌아갔고 나는 헬렌이 일러준 방향으로 걸었다. 5분쯤 걷자 트임 마당이 나오고 드문드문한 구목 사이로 성당이 보이기 시작했다. 크림색 외벽과 회색 지붕 위로 첨탑 2개가 솟은 아담한 규모의 성당이었다. 호위하듯 둘러싼 굵은 둥치와 풍성한 잎사귀 위의 나무들이 만드는 안호남과 한데 어우러져 성당 주변은 무척 아름다웠다. 오르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성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라파엘라는 가능한 코블렌츠에 머물길 원했다. 도시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도 않고 한국인도 많지 않아 남편의 눈을 피해 지내기가 안전하고 무엇보다 라파엘의 대부가 가까이 있어 심리적으로 위안이 된다고 라파엘라는 말했다. 남편의 폭력에 기인한 호흡곤란을 극복하고자 사람들 눈을 피해 새벽 요가를 시작했으며 오후에는 성당에서 파이프 오르간 레슨을 받고 있다고 했다. 랭귀지 스쿨이 끝나는 대로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성당 오르가니스트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파이프 오르간은 2층 후면에 있었다. 오르간은 세로로 8분할된 목조 테두리 안으로 길이가 다른 금빛 파이프가 3개씩 붙어 있었는데 언뜻 보면 벽면 인테리어로 보일 만큼 2층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연주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예배당의 맨 뒤쪽에 앉아 오르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음은 단순하고 느렸다.
하지만 연주가 계속될수록 포개진 음들이 페스츄리 반죽처럼 층을 이루며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첫 음이 사라질 때쯤 다른 음이 겹치며 소리는 더욱 깊어졌고 길어졌다. 마치 오래된 우물 안으로 허리를 반쯤 접어넣고 받침에 이응이 들어간 말들, 이를테면 멍멍, 붕붕 같은 단어들을 외치면 금세 듣기 좋게 부풀어 올랐던 소리와 닮아 있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라파엘라의 서툰 연주는 기도처럼 나지막하기도 고해처럼 엄숙하기도 했다. 라파엘라는 라파엘을 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가 몸담았던 성당에 묘역에 묻었다. 장례가 끝나고 모든 이들이 돌아간 뒤에도 라파엘라는 혼자 묘역에 남아 있었다. 짧은 생물 연대가 새겨진 라파엘의 묘비를 앞에 두고 잠시 서 있다는 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해가 져 있어서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라파엘라는 말했다. 그리고 거기서 라파엘라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나는 라파엘라의 오르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적이 드문 가까운 길을 골라 함께 걸었다. 짧은 시간이었다. 저녁 미사에 맞춰 성당 앞으로 돌아온 우리는 특별한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다만 내가 연락처 줄까 하고 한번 물었고 라파엘라가 느릿하게 고개를 가로주었을 뿐이었다. 승선장에서 헬렌은 아쉬움 가득한 얼굴로 나를 꽉 껴안고는 가볍게 흔들었다. 한 뼘이나 더 큰 헬렌의 품에 아이처럼 매달린 모양새로 나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괜찮다는데도 짐을 선실까지 옮겨준 헬렌은 승선장 앞에 서서 배가 움직일 때까지 긴 팔을 크게 흔들어 주었다. 발목까지 공중한 쥐색 바지가 바람에 나풀거렸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서둘러 돌아가란 손짓을 하고는 문 뒤로 슬쩍 물러섰다. 그때 주머니 안쪽에서 폰이 울렸다. 라파엘라의 가출을 알려줬던 동창으로부터의 문자였다. 글쎄 라파엘라가 지금 유럽에 있댄다. 남편이 어떻게 알아낸 모양이야. 연락하는 동창이 있나 싶어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나 봐. 보내들이 그러는데 라파엘라 없어지고 걔 남편 얼굴이 반쪽이 됐다더라. 딱해서 어쩐다니. 메일 주소라도 받아둘 걸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유럽 하니까 딱 네 생각이 나지 뭐야. 세희야, 혹시 거기서 보거나 들은 거 없니? 가슴 한편이 서늘했다. 예상 못한 일도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빨랐다. 라파엘라의 남편이 작정하고 찾기 시작하면 넓은 유럽이라 해도 결국엔 꼬리를 밟힐 터였다. 아니, 몰라, 글쎄 등등의 단문을 쓰고 지웠다를 반복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말도 더더욱 없으며 곧 돌아갈 예정이라고 길게도 써봤지만 역시 지워버렸다. 이어질 동창의 질문을 덤덤하게 쳐낼 자신이 없었다. 빈 메시지 창을 닫았다. 그리고 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데크로 올라가자 유람선은 이미 승선장에서 제법 멀어져 있었다. 몇몇 관광객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강에서 산 위 요새로 이어진 케이블카가 아침볕에 초파일 연등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V자를 그리며 물길을 가르던 유람선의 뱃머리가 막 도이치 에크를 지나고 있었다. 독일의 모퉁이란 뜻을 가진 도이치 에크는 두 개의 강이 하나로 모이는 두물머리 같은 곳으로 삼각형 모양의 뾰족한 광장이었다. 밑변 쪽에 위치한 거대한 빌헬름 2세상의 왼쪽으로 모젤강, 오른쪽으로는 라인강이 흐르고 있었다. 마인츠에서 출발한 유람선은 볼루인 라인강을 따라 로렐라이 언덕과 수많은 고성을 지난 뒤 쾰른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유람선의 맞은편 모젤강 쪽으로 한 여자가 보였다. 브라운 계열의 긴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한 톤 진한 페도라를 눌러 쓴 여자는
주머니 기입숙이 손을 찔러 넣은 채 에크 쪽으로 느린 걸음을 옮겼다. 시선은 발치에 머물러 있었다. 라파엘라였다. 나는 반가움에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다가 스르르 내리고 말았다. 에크와 배의 간격이 서서히 좁혀졌다. 에크의 꼭지점에 먼저 다다른 라파엘라가 라인강을 바라보았다. 곧이어 유람선이 에크를 왼쪽으로 두고 본루인 라인강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에크에 서 있던 독일인 청년 서너씨 일제히 유람선을 향해 휘파람을 불며 손을 흔들었다. 응답하듯 백고동이 길게 울렸다. 소리를 쫓아 유람선 쪽으로 고개를 돌린 라파엘라와 시선이 부딪힌 건 그때였다. 배는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 건 아주 잠깐이었다. 라파엘라가 페도라를 살짝 축혀 올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난간에 올렸던 오른손을 거두어 왼손목에 걸린 묵주를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라파엘라가 나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샬라 앞에서 기다릴 때도 성당 앞에서 헤어질 때도 라파엘라는 묵주를 만지고 있었다. 성과 이름은 잊었다 해도 묵주의 기억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을 터였다. 나는 소실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에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도시가 부디 라파엘라의 은거지가 되기를 바랐다. 라파엘라에게 묵주를 보내고 약 보름쯤 지나 택배 하나를 받았다. 독일에서 온 것이었고 라파엘라에게 보냈던 상자와 같은 크기였다. 상자에는 독일어 스탬프가 큼직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 펜으로 수취인 불명이라고 쓰여 있었다.